반갑습니다. 고성국입니다. 너무나 당연해서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지내왔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전부터요, 가난은 국가도 못 구한다 그랬어요. 그게 근대사회 이전까지는 다 들어맞았어요. 과학기술이 아니라 하늘에 의존해서 농사 지으면서 먹고 살아야 됐기 때문에 어떤 제왕도 절대 궁핍과 절대 빈곤의 시대를 완전히 넘어서질 못했습니다. 근대사회로 들어오면서 과학기술이 혁명적으로 발전해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늘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절대 빈곤이라고 하는 수십만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난제를 해결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아프리카건 남미건 아시아건 아메리카건 유럽이건 진짜 굶어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나라가 과연 몇 나라나 되겠습니까? 우리 인류가 21세기에 갖고 있는 과학기술의 능력과 경제 운영의 능력으로는 우리 인류가 생산하는 그 생산물을 가지고 인류 전체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200여 개 국가 중에 150여 개 국가는 이 절대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80년 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100여 개 가까운 신생 독립국가들이 지구상에 나타났는데 그 나라들 중에 그러니까 대부분은 당시에 중국으로 분류됐던 나라들입니다. 대한민국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 최빈 국가들 중에 80년 동안 노력을 해서 이 절대 빈곤의 상태를 뛰어넘은 나라가 몇 나라나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다섯 손가락으로 꼽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드뭅니다. 80년 전에 절대빈곤 국가는 지금 여전히 절대빈곤 국가로 남아있어요. 대부분. 그리고 80년 전에는 우리보다 비교적 살만했던 나라들이 그때보다 더 뒤떨어져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태 속에서 거의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인정할 만한 혁명적인 근대화와 기적적인 경제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사례는 역사상 매우 희귀한 사례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성공 사례는 수천 년의 세계 역사 속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아주 기적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바로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먹고 자라고 지금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그런 유사일의 가장 기적적인 성공과 혁명을 거둔 나라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지내는 거예요. 저희가 정치학 1학년 때 정치란 무엇인가를 배웁니다. 저도 1학년 애들한테 정치란 무엇인가 가르쳐요. 첫 출발은 정치는 민생이답니다. 국민을 먹여 살리는데 실패한 나라는 더 이상 나라가 아니다. 국민을 먹여 살리는데 실패한 나라는 지속 가능할 수 없다. 수천 년의 인류 역사 중에 때로는 천년간 제국도 있고 때로는 수십 년에 망한 왕조도 있는데 그 여러 왕조와 여러 제국과 여러 국가들의 흥망성쇠를 보면 핵심은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수십 년 만에 그걸 해내는 기적을 이뤄낸 거예요. 왜 다른 나라에서는 다 실패했는데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성공했을까? 왜 지금도 수많은 가난한 나라에서 대한민국 모델을 배우자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세계사의 기적으로 만든 박정희라는 사람의 리더십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세 가지예요. 박정희 리더십, 이 기적적인 경제성장과 근대화 혁명을 해낸 박정희 리더십의 핵심이 뭐냐? 첫 번째는 모티베이션이에요. 동기부여. 골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그 골로 전 국민이 한마음이 돼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내는데 탁월한 리더십을 가졌던 사람이 박정희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우리 사회에 이제 중견들이세요. 지금 우리 사회를 보세요. 기업인이 기업가 정신을 제대로 아직 갖고 있습니까? 노동자가 제대로 된 노동윤리를 내면하고 있습니까? 학생들이 제대로 학교에서 학업 성취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제 눈에는 기업가들한테는 기업가 정신이 사라졌고 노동자들한테는 노동윤리가 실종됐고 학생들한테는 출세주의는 있을지 몰라도 진짜 우리가 바라는 그런 학생의 본분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학생 정신은 없어졌어요. 이렇게 된 모든 책임이 다 우리들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50년 전에 대한민국의 기업가들은 안 그랬어요.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이병철, 정주영, 최종원 이런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던져서 승부를 걸고 했던 그런 기업가 정신을 실천했던 분들 아닙니까? 지금 과연 그 우리 근대화 1세대를 이끌었던 그런 기업가 정신이 투철한 기업인들이 우리나라에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60년대, 70년대 근대화를 시작할 때 동기는 여러 가지지만 이를테면
내 남동생 그래도 고등학교는 보내야지. 뭐 그런 동기에서부터 수많은 다양한 동기들이 있지만 어쨌든 여공들이 13시간, 14시간씩 공장에서 일했어요. 그게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우리 역사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밤샘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 성취에서 나오는 작은 성과들을 한 푼 두 푼 모아서 작은 단칸방을 월세로 옮기고 전세로 옮기고 마침내 20년 만에 작은 집 만들고 그걸로 인생의 행복을 느꼈던 그런 우리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들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 내면화된 노동 윤리를 지금의 우리 세대한테서 과연 볼 수 있는가? 저는 우리 세대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한테 당당하게 과연 설 자격이 있는가 늘 자문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리더십의 첫 번째는 바로 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수많은 여러 가지 개인적 동기를 가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하나의 목표로 만들어내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정말 목숨 걸고 미친 듯이 일하게 만든 동기부여에 있습니다. 우리같이 자원도 하나도 없고 자본도 하나도 없고 축적된 기술도 없는 이런 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근대화 혁명을 이뤄낼 수 있었던 힘은 우리 국민들이 미친 듯이 일했기 때문이에요. 미친 듯이 공부하고 미친 듯이 일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디 권력이 강제로 끌고 간다고 해서 될 일이겠어요? 온 국민을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도 가난에서 해방될 수 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내 작은 꿈, 내 큰 꿈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 국민들한테 확신을 갖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그 꿈을 향해서 뛰게 만들었던 동기부여의 리더십을 박정희 대통령이 갖고 있었어요. 그게 저는 박정희 리더십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박정희 발전 모델을 얘기할 때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게 새마을 운동인데 우리가 75년 전에 시작했던 그 새마을 운동을 지금 아프리카가 수입하고 있잖아요. 그 새마을 정신을 보통 우리가 자조 근면 협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핵심은 뭐냐? 자조입니다. 자조는 말 그대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그 스스로 하겠다는 그 정신이에요. 그게 새마을 운동의 핵심이에요. 박정희는 그 자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새마을 운동 초기부터 경쟁을 도입합니다. 마을마다 시멘트 나눠줘서 길 닦게 하고 슬래트 지붕 만들어서 지붕 덮게 했지만 그걸 일률적으로 나눠준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 시멘트 10푸대 마을마다 나눠주고 어느 마을이 그걸 가지고 이른바 매칭 펀드식으로 자기들 돈이라도 조금 더 내서 그 마을 주민이 일사불란하게 합동해서 길을 닦느냐 안 닦느냐를 봐요. 그래서 국가가 지원한 그 시드머니, 그 마중물을 스스로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조적인 마을을 선정해서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 자조가 확인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났어요. 새마을운동은 요즘 우리가 보는 그냥 돈 뿌리고 나눠주는 그런 운동이 아닙니다. 최초의 그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시작된 운동이에요. 새마을운동이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수출이 되지만 제일 하기 어려운 게 바로 그 자조를 끌어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조를 설명하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어서서 일하게 만드는 데까지가 무지무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 여기까지 가면 어느 나라 국민이나 어느 나라 마을이나 여기까지 가면 열심히 하면 자기들이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현실 속에서 확인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박정희 리더십의 핵심을 동기부여라고 말씀드렸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 새마을운동의 자조를 설명드렸어요. 과연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는 어떤 동기부여가 있습니까? 우리 기업인단들은 어떤 동기부여가 있고 여러분 금융인들한테는 어떤 동기부여가 있습니까? 학생들한테는 어떤 동기부여를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게 없으면 진취적일 수가 없어요. 도전할 수가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평생 월급쟁이로 안정적인 직장 구해서 구급공무원이라도 하겠다고 시험 보는 애들만 잔뜩 양산할 뿐이에요. 제가 구급공무원을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구급공무원들이 천지인 나라가 돼서야 되겠습니까? 그 동기부여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 아이들 입장에서는 제일 안정적이고 돈 잘 버는 것처럼 보이는 의사지망생들이 줄을 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의사들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대한민국 학생들 전부 의사가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된 동기부여를 우리 세대들이 우리 후배 세대들한테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일 큰 책임은 국가고 그 제일 큰 책임은 그 국가를 이끄는 리더십의 책임입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반부패 청렴 투명인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맨날 들었어요. 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뭐 솔선수범이 필요해. 다 맞는 말인데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하기 어렵다니까요. 우리 정치학에서 근대화 이론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저개발 국가가 어떻게 중진국이 되고 선진국이 되어가는가라고 하는 과정에 대한 비교 연구인데 여기 굉장히 재미있는 파트가 있어요.
뭐냐면 대부분의 나라는 초기에 자본이 없기 때문에 뭔가 공장을 세우고 고속도로를 놓으려고 그래도 외국에서부터 차관을 들여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때 이 차관을 정부가 들여오는데 이 차관이 실제로 고속도로 놓는다고 빌려온 차관이 실제 고속도로 건설에 소용되는 것이 몇 %냐. 이걸 전달률이라고 우리 정치학자들은 불러요. 자, 100원의 차관을 빌려와서 고속도로를 놓는데 과연 100원 중에 얼마가 실제 고속도로 현장에 투입될 거냐. 중남미 여러 나라들은 평균 20%입니다. 100원 들여오면 20원 정도가 현장에 나가요. 그럼 80원은 어디 가냐? 대통령이 절반 떼먹고 장관이 그 남은 절반 떼먹고 그 동네 주지사가 남은 절반 떼먹고 이렇게 쭉 해서 나머지 실제 현장에 들어가는 게 한 20% 정도. 20원 되는 거예요. 차관은 그냥 빌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빌려주는 나라가 감독하잖아요. 감독 와서 보면 길 10km 닦겠다고 했는데 2km 닦여 있고 중단돼 있어. 돈이 없어서. 아프리카는 어떠냐? 5%. 차관 전달률 5%. 대한민국은 어땠냐? 박정희 시대의 대한민국은 어땠냐? 85%에서 95%. 이건 경험적으로 비교돼서 나온 수치예요. 박정희 때도 당시 야당이 끊임없이 제기했듯이 정경유착 의혹도 있고 정치하는 데 필요한 비자금하기 위해서 당시 중앙정부가 뗀 돈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차관에서 전달률이 85%에서 90% 되는 나라는 그 최빈국 개발도상 국가들 중에선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대부분 50% 아래예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한 15% 정도가 어디로 샜다는 건데 이거는 국제 무기거래 할 때 합법적인 리베이트 5%에서 10% 그 수준에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에 스위스 계좌에 뭐 얼마나 쌓아놨다 오는 온갖 괴담들이 돌았지만 실제로 전두환 신군부가 그걸 다 조사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남긴 돈, 쓰다가 남긴 돈, 이른바 통치자금 6억 정도를 박근혜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게 박정희 대통령이 쓰다가 남은 통치자금이에요. 이 박정희 대통령부터 그야말로 솔선수범한 겁니다. 수많은 일화들이 있어요. 그걸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박정희 시대에 우리가 자주국방 얘기하면서 당시 우리가 무기를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무기들을 수입을 했는데 당시에 국제무기상이 박정희 정권한테 무기를 팔 때 그 사람들, 미국에서 주로 활동하는 이 거대 군산복합체의 무기 회사들이 자기들의 노멀한 기준으로 리베이트를 갖고 왔어요.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돈을 가지고 갔는데 그걸 박정희 대통령이 그 무기상한테 다시 돌려주면서 이 돈만큼 무기를 더 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건 무기회사 회장이 증언했으니까 사실이겠죠. 자, 우리가 정권 바뀔 때마다 역대 대통령들과 관련된 수많은 부패 의혹과 뇌물 의혹이 있었던 거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박정희라는 사람은 그렇게 18년을 대한민국을 통치했어요. 그래서 박정희 아래서는 진짜 감옥 갈 각오하고 도둑질한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른바 권력형 부패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돈이 어쨌든 고속도로 건설하면 고속도로로, 포철 건설하면 포철 현장으로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차관 얻어서 일본의 청구권 자금 얻어서 포철 만들고 고속도로 만들고 창원기계공단 만들고 구미 전자공단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박정희 리더십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박정희가 그랬기 때문에 적어도 박정희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은 차관 가지고 장난칠 생각 못했어요. 하면 죽는 줄 아니까. 박정희 리더십의 세 번째 특징 말씀드릴게요. 박정희는 18년간 대한민국을 통치하면서 출발점에서부터 김일성과의 체제 경쟁에 돌입합니다. 김일성 공산당 집단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박정희예요. 박정희가 권력을 잡은 그 직후부터 18년 동안 박정희의 머릿속에는 단 한 번도 김일성과의 체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떠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전체는 박정희 대통령의 흔적이 없는 곳이 없어요. 왜? 당시에 우리나라가 지금의 모습으로 근대화됐으니까. 이를테면 창원을 가면 경남도청이 지방의 이 도청 수준이 아니라 이를테면 언제든지 전쟁이 나면은 피난수도로 쓸 수 있을 정도로 딱하니 자리 잡고 있어요. 그건 박정희 구상입니다. 6.25 같은 게 언제든 다시 터질 수 있으니까 그때 서울을 사수하는 것이 원안이지만 안 되면 예전에 6.25 때처럼 부산으로 피난 갈 수밖에 없는데 나는 창원에서 반격을 하겠다. 그래서 임시수도로 쓸 수 있을 정도의 용량으로 지금 창원에 있는 경남도청을 지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창원기계공단을 만들었는데 기계공단, 우리나라의 이 K방산의 시작이 창원기계공단에서 시작되는데 처음에는 뭐 탄피 만들다가 총알 만들다가 만들다가 지금은 전 세계에 수출하는 K9 자주포와 K2 전차를 만들게 됐어요. 그런데 그 창원이라는 곳이 왜 박정희에 의해서 낙점됐나?
여러분들 창원 좀 아시나요? 창원을 들어가려면 유일하게 부산에서 들어가려면 터널을 뚫고 들어가요. 터널을 건너서 들어가야 돼요. 사방 전체가 산으로 아주 높은 산으로 뺑 둘러서 있는 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원을 만들 때 1960년대 군사 기술로는 무슨 장거리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이 없는 때니까 비행기에 폭탄 싣고 들어가서 비행기 영화에서 보듯이 근처에 가서 폭탄 떨어뜨리고 날아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 상승 각도가 안 나오는 구조예요. 창원이라는 곳이. 그러니까 창원이라는 도시는 군수산업을 위한 기계공단으로 만들었을 때부터 그런 전략적 성격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적으로도 당시 북한의 공군력으로는 넘볼 수 없는 그런 천연적인 방어벽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군수산업의 출발점인 창원기계공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안산에는 초기부터 중소식 기업 중심으로 공단이 들어섰는가? 왜 구미에는 전자산업이 들어섰는가? 왜 포항에는 포철을 세웠는가? 왜 울산에는 중공업을 세웠는가? 라고 하는 것이 다 그런 군사 전략적 고려까지 감안된 설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라는 사람은 18년 동안 대한민국을 혁명적으로 근대화시키고 변화시키면서 그 18년 동안 단 한 번도 북한 김일성과의 체제 대결이라고 하는 것을 잊은 적이 없어요. 61년에 시작된 체제전쟁은 10년 만에 대한민국의 승리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가 한번 북한을 추월한 그 1970년대 전까지는 1970년 초반 전까지는 우리가 모든 면에서 북한한테 지고 있었어요. 군사력에서도 좋고 GDMP에서도 좋고 모든 면에서도 지고 있었어요. 이걸 단 10년 만에 북한을 초월해서 지금은 거의 70배, 80배 차이 날 정도로 벌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박정희 리더십을 볼 때 그 절박함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목숨 걸고 한 거예요. 그냥 좋은 평판 듣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이게 뭔가 옳은 것 같아서 한 것도 아니고 죽지 않기 위해서 한 겁니다. 체제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 절박함을 당시 국민들이 함께 했어요. 저는 이 60년대, 70년대의 이 근대화 혁명 모델, 근대화 혁명 사례, 이게 우리 인류 역사상 과연 또 한 번 재현될 수 있을까 가끔 생각해 보는데 어렵다고 생각해요. 여러 100가지 환경이 갖춰져 있어도 리더십이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데 저는 박정희 같은 리더십이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운 좋은 나라가 돼서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대한민국을 건국했어요. 그 초석이 있었기 때문에 박정희의 근대화 혁명과 기적적인 경제 성장이 있었는데 이 건국의 이승만 그리고 근대화 혁명의 박정희가 없었으면 지금의 한국은 없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출발한 1945년에 해방돼서 우리하고 똑같이 출발한 수많은 100여 개 가까운 신생국들의 지금의 현재를 여러분들이 직접 보세요. 무엇이 이렇게 그들과 한국을 갈라놓았나? 모든 것에서 우리가 그들보다 유리한 게 없어요. 자원으로 봐도 아프리카 국가들이 더 많고 축적된 자본으로 봐도 남미 국가들이 더 많았어요. 자원도 없고 자본도 없고 기술 축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이 한국이 어떻게 그 모든 나라들과 다르게 근대화 혁명을 성공시키고 기적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서 불과 75년 전, 80년 전에 세계 최빈국이었던 이 대한민국이 10대 경제강국, 5대 군사강국으로 우뚝 서게 됐나? 저는 리더십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리더십을 강조하면 그 모든 걸 성취한 것은 국민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린 대한민국 국민의 힘이다. 맞아요. 근데 국민은 어느 때나 있고 어디에나 있어요. 그 국민, 평소에는 다 흩어져 있는 그 국민을 이 근대화 혁명과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단일 목표로 결집시키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서게 만든 그 리더십이 누구냐? 그게 박정희라는 겁니다. 그 점에서 저는 우리 현대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때 박정희란 이 역사의 거인이 18년 동안 1961년부터 1979년까지 이 18년 동안 해낸 이 기적의 역사, 그리고 그 역사를 이끌어간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성찰적으로 돌아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의미에서 나라가 참 어려운데요. 이럴 때 우리가 늘 좀 제대로 된 정치 지도자 안 나오나, 제대로 된 국가 지도자 안 나오냐, 이렇게 한탄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현시되고 있지 못할 뿐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린 말씀은 새로운 내용 하나도 없어요. 또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있는 얘기예요. 다만 우리가 너무나 일상 속에 젖어 있어서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해 라고 했던 그 이야기들을, 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